중동 전역으로 전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6명으로 추가 확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들도 보복에 가세하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이란이 잃고 난 뒤에 지금 계속해서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의 중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우선 이란 내부 상황을 보자면 네. 저는 어쨌든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더하기 네. 이 수장들, 그러니까 핵심 스네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48명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네.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이렇게 지키는 최대 강권 기구인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하메네이 유고시의 나름 실세라고 하는 랄리자리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네네. 또 언급을 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각 구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명령 체계가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생각의 증거가 사실 이 주변의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반격을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보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데 민간 시설, 공항, 아파트까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무슨 명령 시스템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무장 정파들도 여기 참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중동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전될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많은 전문이 예상했었는데, 이란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공항이라든지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셨지만 공항이라든지 주거시설, 그리고 두바이의 랜드마크 호텔까지 자폭도로 공격을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제한적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했었는데 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차별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확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참전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지만은 예. 보복 공격을 했지만은 헤즈볼라의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아직 후티를 봐야 돼요. 예멘 후티 반군, 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아직까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까지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쪽의 양측의 군사력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전쟁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군사력과 그리고 최첨단 군사 기술 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네네네. 훨씬 더 약세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결정한 계기가 이 지난달에 이란 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그랬죠. 하면서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이란 시민들을 구해주러 가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네. 당시 그 유혈 진압에 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인데 네. 자국민을 3만 명 가까이 죽였다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에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균열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화력, 그다음에 군사력 플러스 사기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에 맞서기는 많이 힘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란 내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주말 사이에 계속 SNS를 통해서 그 현지 영상을 봤는데 하메네이 제거를 계기로 어떤 단결하는 분위기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그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란 안에 있다라면 아무리 하메네이가
하메네이 유고가 슬프거나 아니면 하메네이 유고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될지. 게다가 지금 현재 이란 내부의 인터넷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당국이 이거를 셧다운을 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서 물론 지금은 뭐 양극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란 전체 9천만 이 국민의 마음을 막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때 시민들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폭격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두바이 공항도 폭격을 받았고 민간 시설도 상당히 이제 그 피해를 보면서 주변에 그 민간인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 역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시간 전에 뭐 이스라엘 이제 국방성이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따르면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지금 개시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계속 이제 보호시설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거 봐서는 계속 위험성 계속 있고 예. 교민들 안전도 위협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또 두바이에서 지금 뭐 관광이나 이런 업목적으로 좀 발이 묶인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어떤 과거에 우리가 좀 교민 수송 작전처럼 좀 이제 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네. 이제 그분도 빨리 안정할 수 있도록 그 빨리 좀 복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길이 막혔다가 오늘부터 조금씩 이제 운항을 재개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전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예. 저 하늘길에서 이제 뭐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자폭드론, 그러게요. 탄도미사일 날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항공사가 쉽사리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비행을 못 시키죠. 네. 뭐 불안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 미군의 사망자, 그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양측의 발표가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란은 항공모함까지 그 탄도미사일로 요격을 했다 얘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500명 넘게 미군이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쪽의 숫자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중부사령부 발표를 좀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항공모함 자체가 그렇게 이동하는 항모가 그 표적을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란이 이제 정보를 있을 수는 없고요. 네. 어제도 뭐 SN상의 X에서 가끔 이제 미 항모가 타격되는 A 영상이 돌았는데 지금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사이버상에서 이제 가짜 심리전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왼쪽에 그 이번 작전에 동원이 됐던 미군의 그 폭격기들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그런 기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무총장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나요? 예, 지금 뭐 방금 지금 출격을 지금 아니고요. 출격하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마두로 옛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네네네. 때처럼 뭐 미국 이제 중부사령부나 미국 국방성이 직접 공개한 영상을 보면 뭐 그라울러 F-18G라는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뭐 출격하는 모습들이 다수 식별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좀 이륙했는데 뭐 F-35C 그 스텔스 전투기인데 아마 예. 내부 무장을 폭탄 1000파운드 폭탄 두 발을 이제 탑재할 수 있고 네. 아직까지는 이란의 방공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하고 전자전기로 적의 통신망을 좀 무력화하는 뭐 그런 작전을 먼저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그 외교가에서는 베네수엘라 때와는 이번 이란 공습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얻을 게 없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번 전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지 트럼프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란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고 난 이 시점에서 더 이거를 깊게 가고 싶은 쪽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네타냐후 총리일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지금 이란을 이렇게 무력화해서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무력화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첫째로 이란이란 나라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혁명을 수출해서 핵무기까지도 보유하는 걸 불사하겠다라고 늘 이렇게 외쳤던 정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권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나라를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란 역시 중동 내의 유일한 반미 산유국입니다. 즉 이란에 굉장히 값싼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란의 이 자폭 드론, 뭐 자살 드론, 그다음에 저가 드론이 러시아에게 계속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드론을 제공해주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은 그런 역할을 러시아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점 역시 미국의 국익에 뭐 이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런 그 기습 공격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부터 이란에게 계속해서 이제 뭐 경고성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도 놀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번 작전은 이제 새벽에 오전에 오전에,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면 뭐 대비 태세가 취약한 심야를 밤늦게라든지 예, 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 오전에 한 게 좀 특이하죠. 네. 따져보면. 그리고 이란도 설마 미국이 오전에 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항모 두 척이 지금 주변에 집결하고 한 상황에서 뭐 이란 수뇌부들도 많이 회의를 했겠죠. 다 모여 있었다는 예. 그래서 뭐 어떤 AI도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CIA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날짜를 택해서 네. 일단 이번 작전은 1차 목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군사기지 시설이 아니라 주요 지휘부. 인사들을 예. 그래서 뭐 어제는 이스라엘 국방성에서는 40초 만에 40명을 제거했다. 그런 발표한 거 봐서는 네. 첫 번째 목표는 이란의 정권 전복을 위한 주요 수뇌부 제거가 목표가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전략적으로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를 먼저 제거한 것이 지금 미군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유효한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군 차 정권 전복을 하겠다 했지만은 지금 전쟁이 이번 작전이 트럼프의 초 예상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제는 4주였다 오늘은 5주를 예. 했잖아요. 이제 이제 가능성이 낮은 지상군까지 언급했습니다. 예. 과연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뭐 이란의 어떤 군의 대응이 좀 이렇게 격렬하지 않을 거 예상했지만 이란의 대응도 1시간 만에 반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군 지휘자들이 또 별도로 움직여 있고 효과적인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계속 이 작전이 좀 더 늘어날 거로 다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쿠웨이트에서 미군 F-15 전투기 세대가 5인 사격으로 격추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사망자도 늘어나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작전이 지금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까지 흘러갈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확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더 큰 게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 네네네.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주는 효과,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주는 효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청중은 지금 이란 내에서 이란 전체 9천만의 인구 중에서 75%가 젊은 세대거든요. 예.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나온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 체제 진짜 맞느냐라고 늘 이렇게 저항을 해왔는데 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이런 해요. 민심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테니 예. 그게 처음에는 3, 4일이었고 조금 이제 일주일로 늘어나서 이젠 4, 5주까지 됐는데 네.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에 이란 국민들에게 그 정부를 이제 장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친미 성향의 정부 탄생을 이제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선제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프 아랍 국가들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친미 내지는 뭐 민주주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서 반미 반 이스라엘을 내세우면서 지도에서 미국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래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겠다. 이런 것만은 주장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많은 무기들 그리고 뭐 수많은 그 공군 전투기들도 이제 투입이 되고 했는데 드론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드론이 요즘에 뭐 군사 공격이나 이런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본다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공격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한 뭐 최초 투입한 무기가 이제 하이마스나 에메랄드 쏠 수 있는 뭐 사거리 500km 정도 되는 뭐 정밀 타격 미사일이 네네. 처음으로 이제 이번 작전에 처음에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루카스 드론이라고 합니다. 예. 뭐 루카스의 뭐 L자부터 해가지고 스펠링 풀어보면 로우 코스트거든요. 저비용의 드론인데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요건 이제 3천만 원 정도 하는 이란의 샤이드 드론을 복제한 건데 그걸 이제 복제해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요금이 산발이 뭐 100억 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미국도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작전을 앞두고 좀 가성비 있는 무기 체계를 좀 확보해서 예. 효과적인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전쟁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작전에요. 예. 네. 미군이 이번에 그 투입한 전력 자산들을 보면 이제 정말 진심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B2라든지 여러 가지 폭격기들이 함께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나이트헤이머 작전에는 이제 B2 작전과 심야에 이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했죠.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GBU 57은 이제 우리가 뭐 초대형 이제 벙커버스터 뭐 이거는 작전 안 하고 2,000바트 폭탄을 B2 폭격기 한 대, 이건 네, 아니고요. 네. 이 폭탄 아닙니다. 아. 이번에 예. 사용된 거는 2,000파운드 폭탄, 제2담을 사용했는데 네. 폭격기 한 16발 정도를 좀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스텔스가 투입됐다는 거, 스텔스 폭격기잖아요. 네. 이게 투입됐다는 거는 미국은 뭐 B-52도 있고 B-1B도 있는데 B-1B가 무장량은 2배 정도 됩니다. 왜 이게 투입됐을까? 4대가 네.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다. 아, 예. 네, 아주 이란의 그러니까 방공망이 스텔스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그렇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면 미국에서 지금 이 작전에 대한 여론도 좋지는 않잖아요. 예.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방공망은 어느 정도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뭐 스텔 전투기 아닌 폭격기를 동원하기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어제 그 B2를 동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단 전략적으로 1순위는 그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군의 발표를 보면 이제 1,000여 곳 이상을 타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에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이런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SNS상의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대에 추락한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터지는 걸 봐서는 액체 연료, 네. 구형 샤브 계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형들은 아직 발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이란의 어떤 지하 시설 알겠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60m 이상인 지역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초대형 벙커버스터는 60m 이상 파괴할 수가 없고 산 곳곳에 이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도 어떤 구멍으로 나올지도 예측하기 좀 어렵고 예. 게다가 좀 지하에서 또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란의 목적은 네. 지연전, 지연전. 예, 지연전에서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학교시설 폭격대가 예. 어린이들 100여 명이 교사학교, 사망했잖아요. 초등학교로 폭격했죠. 그 다음에 라리자니가 회의하는 모습이 또 공개됐었는데 네. 건재하다는 게 공개됐는데 그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뭐 지금 라리자니가 계속 저항의 의지를 밝혀 있고 미국 트럼프가 라리자니까지 제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네네. 이건 민간 시설을 또 이용해 버리면 쉽게 제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란은 지금 지연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예상되고 아직 뭐 샤브 드론이라든지
뭐 순항미사일 같은 거 이란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2027년까지 이스라엘 이제 정보당의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네. 27년까지 이란이 3,700개가 넘는 탄도미사일 보유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작전을 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여 기가 지금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로 예. 보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연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을 실제로 뭐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다고 하니까요, 이란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일단 어쨌든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로 조금 더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맞닥뜨린 것은 미국 내부의 여론이에요. US 윤다프가 작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 국민의 어떤 60% 이상 이 작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아니고 예.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란의 어떤 민간인이 또뭐 희생도 배경에 받고, 예.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항상 모든 전쟁에서 피해가 구분이 안 되면 그 민간인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트럼프가 고민할 부분도 뭐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어떤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SNS상에서 지금 미국 여론을 좀 긍정 돌리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여론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예. 미국 내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여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 내 여론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이든 그 자국의 군인이 뭐 참전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사실 마가가 뭐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의 국익,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베네수엘라 작전이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작전이 정말 깜짝 성공을 거두면서 네. 이제 트럼프 핵심 수뇌부 안에서 이 마가 쪽, 즉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벤스 부통령의 힘이 확 사그라들고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확 떠오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선곡을 했으니 이제 이란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이번 작전도 벌인 것 같고 이번 작전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네. 이제 뭐 미국 유권자나 납세자들을 상대로는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시민들한테 이제 뭐 자유를 안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원유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전쟁이라든지 공격을 쉽게 생각한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이런 좀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 날짜가 정말 뭐 키 변수였던 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 선거가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해야게 되겠다고 생각한 이제 리스트들이 몇 네네.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빨리 좀 해나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 전략을 쓴다고 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최대한 빨리 성공적으로 여기에서 탈출하고 싶을 것 같은데 출구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을 위해서 이란의 강권 기구를 무력화해 줄 테니 예. 이제 이란 시민들이여 일어나서 봉기를 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시민들이 봉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뭐 부드러운 출구 전략이 될 텐데 그럼 과연 지금의 이 전쟁 뭐 한가운데서 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무슨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봉기를 할까 많은 걱정과 의구심이 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이란 인구의 75%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에요. 예.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고 정상국가처럼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이거 뭐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반대하는 세대들이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지난날에 그렇게 정말 대규모 반체제 시위를 조직을 했었던 네.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혈 진압을 당했던 거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여서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당시 왕정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란 시민들이 그 당시에 유럽이나 북미로 많이 망명을 했습니다. 네. 즉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이 이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력도 있고 뭐 이렇게 권력계도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역할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하겠다라고 한 지 한 1, 2주 전부터 유럽 내에서 제유럽 이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뭐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서 예, 예. 이 출구 전략은 다시 한번 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이렇게 뭐 찾겠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부드럽게 이제 작동을 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내 젊은 세대, 그다음에 이란 밖에 굉장히 뭐 성숙한 시민도를 갖고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지켜볼 만한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민심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부 정권이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란 내 상황을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잘될 것 같아요. 어. 예, 지금 어차피 반정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예. 뭐 이번 작전의 명분이 되었다고 하지만 네. 결국 미국도 지금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핵시설이 제거 목적이라 또 말이 바뀌잖아요. 네네. 따져보면 결국 목적은 핵시설에 있는 거예요. 핵시설의 제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란군이 뭐 트럼프 예상과 달리 지금 반격도 상당히 빨랐고 예. 아직 군부가 건재하다고 일부 봅니다. 어차피 뭐 체계 이어지고 그 라리안도 결국 좀 여러 가지 좀 계속 건재한 과정을 봐서는 네. 미국 원하대로 뭐 옛날 팔라비처럼 친미 정권이 순식간에 바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도 이제 뭐 4, 5주 예상해서 전쟁이 이게 마지막에 정말 뭐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뭐 없앤다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좀 서로 또 피곤하면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이런 네.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글쎄요, 뭐 라리안이가 지금 계속 저항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예. 지금 당장 어렵겠죠. 따져보면 뭐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일단 뭐 4주간의 시간, 4, 5주간의 시간을 해서 정말 그 미국의 어떤 방공망 능력도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탄도미사일도 어느 정도 작전 한계점에 이르러져야지 정도 돼야지 지금 서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직은 예. 이른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그 팔레비 왕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그 이란의 시위를 보면 그때 팔레비 왕조를 연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팔레비 왕조의 후손들이 상당수 서방 국가에 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을 앞세워서 어떤 정권을 창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미국 쪽에서요. 예, 예.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팔레비 왕의 장남과 이란의 이제 미래를 연관시키는 일은 미국 측에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그랬고 이란의 미래는 전적으로 이란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정말 대규모 반체제 시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팔레비의 장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자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끝내 받아주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제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이 팔레비 장남의 카드를 아낀다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더 낫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이란 시민의 결정을 뭐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미국 측의 계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란 혁명 수비대를 무력화해서 이란 네. 시민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반체제 시위를 하더라도 너희들을 유혈 진압할 강권 기구는 우리 없다. 우리가 무력화했다. 했으니 이제 너희가 국민 투표를 하든 아니면은 국민 투표를 해서 새로운 체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주 선거를 하든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레비 장남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이란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 전장이 이제 확산이 되면 뭐 여러 피해들이 더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변수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변수라기보다 예측되는 건데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지금, 큰 예, 우려되는 문제죠. 거죠. 따지고 보면 네, 뭐 국제 시장이 지금 뭐 아까 뉴스에도 뭐 오일 쇼크 얘기까지 네네. 했었는데 뭐 지금 이란의 해군력은 지금 괴멸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되는가를 네네.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50km밖에 안 돼요. 실제로 뭐 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뭐 기뢰를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뭐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사태가. 예. 예. 자,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도 사실 석유 파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가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려서 이제 오늘처럼 유가가 폭등하거나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여론도 안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트럼프가 상당히 고려하는 문제겠죠? 물론 그렇죠. 그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이란 작전도 하메네이 작전도 펼치겠다 했었던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유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세자, 즉 오펙의 가장 막강한 가격 비둘기파 국가인 사우디에서 지금 계속 펌프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유가는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뭐 미국을 위해서 더 증산을 하는 것 플러스 지금 이란이 정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걸프 국가들, 즉 걸프 국가들이 사실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특히 이렇게 민간 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나서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막 규탄 성명을 내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산은 정말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유가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은 뭐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지역 전황이 악화하면서 이란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공항과 같은 허브 공항이 마비되면서 귀국길에 오른 우리 국민의 발이 묶이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두바이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무기한 전면 중단됐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이 두바이 등 중동 주요 공항을 공격하면서 폐쇄되는 공항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우리 국민도 귀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두바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국민 40명의 발이 묶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송 작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때문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 작전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일단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과 항공편 운항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뚫렸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점점 악화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요르단을 비롯해 사우디와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과 오만, 쿠웨이트 등 7개 나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보류하고 체류 중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당정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는 오늘 아침 8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란 공습 사태 관련 국제 정세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선우 의원 조금 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봤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원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도 그 부인하는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인데요. 정치인이 정치자금,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극구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도 이 여러 차례 반환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돈인 줄 몰랐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이르러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 인정할 일은 만무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있어서는 가장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배임 수재로 지금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결국 돈을 받았는가, 불법 영등의 의사가 있었는가, 그 돈을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그에 대한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데요. 네.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핵심 3인방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3명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2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돈을 줬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의 소명 여부,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느냐 아니면 이 강선우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느냐가 오늘의 핵심을 가릴 것 같습니다. 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강 의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좀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주 우려는 없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돈을 건넸다라는 다수의 정황적 증거,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이 김명기 의원과 이제 대한 녹취록을 보면 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같이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남모 씨 전 사무국장 역시도 그 돈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썼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된다라고 한다면 받지 않았다라는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돈의 지출처가 전세금이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봉투 속에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했다라는 것은 사회 상식과 배치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의 흐름 그리고 돈을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가정을 진술하는 두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한다면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볼 여지가 높은 사건입니다. 네, 뭐 이르면 오늘 저녁에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법원 시각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과 기각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가능하세요? 범죄의 소명이 인정이 되는데 준 사람 쪽에서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읍소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반면에 돈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정황 증거가 또는 직접 증거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사람의 어떤 위력이나 유형력 행사라든가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진술에 개입하거나 오염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특히 네. 이렇게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 금액이 다액인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선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도 오늘 밤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결과를 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를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 중인데 에너지와 방산 관련주는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우리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 급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휴 직전 6,200선에 있던 코스피가 오늘은 5,8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한때는 현재는 5,900선에 있는데 6,000선 사수가 힘겨워 보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1% 내린 6,160선에서 출발했는데 하락폭이 5.95%까지 커졌습니다. 코스피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4조 원 넘게 순 매도를 하며 지수 급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 역대 최대인 7조 원 순 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9일째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수를 하며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급락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 현대차는 10%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주는 이란 사태 수혜주로 부각되며 급등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S-오일은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1169로 개장했지만 중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3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은 3일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환율은 1,460원대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최근 1,44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20원가량 급등했습니다. 연휴 직전에는 1,470원대까지 올랐고 오늘도 1,460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휴 전날보다 22원 오른 1,46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1,46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60원대는 지난달 9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환율에 민감한 정유와 해운, 항공업계 등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어 관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런던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로 6.7% 올랐고 뉴욕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 중진유 선물 가격도 71달러로 6.3%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82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보다 더 올라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메가와트 시당 44유로로 40%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소폭 상승했는데 뉴욕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311달러로 1.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금요일이 유일한 휴일인 이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던 토요일 오전 한 교정에 웃음소리 대신 비명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밀 타격을 자신하던 미국의 미사일이 군사시설이 아닌 이란 남부 미나부의 여학교를 타격한 겁니다. 고작 7살에서 12살 사이 소녀들이 모여있던 교실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주인을 잃은 책상들이 두꺼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있고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건물 외벽에 알록달록 꽃그림만이 이곳이 학교였음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란 국영통신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165명으로 늘었고 학생들 대부분이 매몰돼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겨냥하다가 발생한 명백한 오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이 어린 여학생들이 군 지도자였느냐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지만 미국 측은 민간인 피해 보고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이토록 많은 학생이 동시에 숨진 적은 없다는 비탄 섞인 목소리 속에 구조대원과 유족들은 지금도 필사적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환 소식 대신 주인을 잃은 책가방과 피 묻은 교과서들만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비극에 대해 국제사회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